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를 막고자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 농가들이 턱없이 적은 보상금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살처분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 금액이 정해지는데 최근 돼지값이 좋지 않아 보상금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네, 양돈 농가들은 최소한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책정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한 양돈 농가들이 돼지값 급락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ASF 여파로 돼지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살처분 보상금도 덩달아 줄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ASF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살처분된 가축과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을 보상해 주는 건데 원칙적으로 100%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50%를 우선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양돈 농가들 사이에선 시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살처분 당일의 전국 평균 도매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ASF 여파로 도매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농가들의 보상금 또한 현실에 턱없이 못 미쳐섭니다. 특히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된 양돈 농가들의 경우 ASF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피눈물을 머금고 살처분에 동의했고 언제 재입식을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보상금이 농가 현실에 맞지 않아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돼지값은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ASF가 첫 발생하기 하루 전인 9월 16일 전국 돼지고기 평균 경락값은 지육 1kg당 4,403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ASF가 처음으로 확진된 17일엔 5,838원, 그 다음 날인 18일엔 6,201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름세는 거기서 그쳤습니다. ASF에 따른 소비 부진 등으로 돼지값은 내림세로 돌아서 지난 2일부터는 지육 1kg이 3,000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값이 올랐을 때와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15일 기준 전국 돼지고기 평균 경락값은 3,073원, 작년 10월 평균값인 3,911원보다 21%, 지난달 평균값인 4,791원보다 36% 낮은 금액입니다. 지난달 살처분을 진행한 농가는 1kg당 4,000원대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최근 살처분을 했다면 보상금이 3,000원대에 그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거 도매 가격이 지금 3,1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은 돼지 한 마리당 10만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어서 양돈업계에서는 돼지 1kg당 생산비가 4,200원 정도 든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돼지값이 약세를 보이는 최근 살처분을 진행한 농가의 경우 생산비도 채 건지지 못하는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양돈 농가들은 살처분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SF 역시 과거 구제역 등의 사례와 같이 보상금 산정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때마다 공급 부족으로 돼지와 육개값이 오르자 지난해 9월 말 보상금 산정 기준을 살처분 당일 시세에서 최초 발생 시점의 전월 평균 시세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농가들은 다 사료값이나 다른 인건비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 한 해가 돼지 가격이 원가 이하였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살처분을 당하는 농가들은 그 살처분 비용으로 가지고 기존 적어 있는 예상값이나 사료 가격이나 정책 자금을 갚을 상도 안 되기 때문에 농가도 너무 어렵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과 AI는 과거 여러 차례 발생한 가축 전염병이어서 보상금 기준을 논의할 시간이 있었지만 ASF는 처음 겪는 일인 만큼 아직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양돈 농가들의 요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을 존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입자 수 감소를 빌미로 무조건 폐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입자 수를 확충하고 농어민 목돈 마련이라는 원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기금이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2019년 기금 평가를 실시하며 장려기금의 폐지를 추진하고 기존 사업을 일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연간 저축 한도가 연 240만 원에 불과해 농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가입자 수가 매년 감소하며 부정수급 발생 등 사업 관리에 취약한 점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제도는 1976년 도입돼 영세한 농어민의 재산 형성과 생활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농지를 2헥타르 이상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민이면 이를 활용해 월 20만 원까지 연 0.9에서 4.8%의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금리 혜택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장려기금에서 제공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기금 폐지를 막고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존치를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지원 대상과 저축 한도를 확대해 농어민의 목돈 마련이라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저소득 농어민들만 가입할 수 있고 매달 20만 원 이하로만 저축할 수 있어 가입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농어업 종사자 자체가 줄어든 점도 가입자 수 감소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가입 계좌는 56만 7천 개였지만 2015년 34만 6천 개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27만 6천 개를 기록했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다고 폐지 근거를 평가단에서 내렸는데 농어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가 저소득 농어민으로 이렇게 대상도 줄여버리고 또 월 저축 금액도 축소를 하다 보니 당연히 규모 자체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오히려 대상이나 저축 금액을 한도를 완화를 해서 가입을 많이 하게끔 유도하면은 자연스럽게 규모 커지고 효과는 커지게 돼 있는데. 대표적인 농업 지역인 전라남도에서도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제도 개선과 장려기금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최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제도 존치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제도의 가입자가 매년 감소하는 이유는 농어업 인구가 줄어드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또 지난해 가입자 27만여 가구는 전체 농어가의 16%에 불과하지만 경영 규모가 작은 영세 농어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률이 결코 낮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축소되고 지원 보조금도 9%였는데 4.5%로 내려갔잖아요. 그런 것이 축소되어서는 지금 농촌의 현실로 봐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확대 적용이 돼서 앞으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이 지속적으로 유지됐으면 좋겠다. 한편 장려기금이 실제 폐지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기금 자체가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폐지하려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세한 농민들을 위한 금융상품인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정부의 무조건적인 폐지 추진이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까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가들이 한창 바쁠 시기인데 농작물 피해로 한 해 농사를 망쳐 일손을 놓은 농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연이은 태풍 때문이 아니라 불량 종자로 인한 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농민과 종자회사 간의 종자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이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복숭아 농가. 올해 복숭아는 작황호조로 유례없는 풍작을 기록했지만 이곳의 사정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냥 빈 봉지가 달랑달랑 전부 다 여기가 다 정 안에까지 다 그래. 수확 시기가 오기도 전에 모두 낙과에 썩어버린 건데 유독 한 품종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복숭아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낙과 때문에 복숭아 수확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열매가 있어야지. 다 빠져갖고 다 썩고. 응? 뭐가 있어 이게 지금. 복숭아는 20년 이상 졌어도 이게 처음이야. 이런 거는. 농민들은 5년 전 공동으로 구입했던 복숭아 묘목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묘목을 판매한 농원은 문제가 된 품종이 과실이 크고 당도가 높다며 강력 추천이라는 표시까지 붙였습니다.
2016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이 됐다고 홍보된 이 품종은 현재 품종보호 요건 충족 여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출원은 됐지만 아직 국립종자원에 등록되지 않은, 즉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품종을 농민들이 구입한 겁니다. 기농한 지 제가 한 10년 됐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정성을 쏟으면 쏟은 만큼 수확이 된다고, 생활이 된다고 했는데 괜히 그 눈물이 나오네요, 괜히. 상황이 이런데도 묘목을 판매한 농원은 품종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놨나 몰라, 이 나무 키우는데. 근데 이제 와서 생산자 핑계만 되지 자기들이 농원에서 잘못하거나 한마디도 안 해요. 불량종자 문제는 복숭아 농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약 1000평의 밭에서 고추를 키우고 있는 이대병 씨는 올해 고추 농사를 망쳤습니다. 바이러스가 전체 나와가지고 지금 폐작이에요. 이건 이제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원인은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즉 CMV 바이러스 감염으로 판명됐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바이러스에 강하다는 말을 듣고 새로 고추 종자를 구입했다는데요. 홍보 문구에도 바이러스에 강하다는 걸 버젓이 강조했지만 상황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한 10cm, 15cm 정도 딱 자라가지고는 성장이 일시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상하다. 이게 무슨 조화냐 이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햇순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전부 다 바이러스가 다 감염된 상태로 올라오는 거예요. 유독 이 종자에서만 더 심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인근의 또 다른 고추 농가에서도 문제가 된 품종만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올해 농사 이거 아주 이렇게 이쪽 같이만 됐어도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 아주 다 망쳤잖아요. 망쳤어. 쳐다보고 싶고 아주 이것만 하려고 하면 여기만 보고 이걸 딸라고 하면 화딱지가 나서 못 살아. 이렇다 보니 종자에 이상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종자 회사는 나몰라란 식입니다. 농가들이 이의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보면은 원래 진딧물에 의한 CMV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원래처럼 진딧물이 많거나 충방제가 제대로 안 된 해에는 사실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회사가 이의 제기 받는 경우가 원래는 되게 많았는데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강하다라고 이렇게 홍보해 놓은 건 없어요. 종자와 종묘 등의 분쟁 소지가 발생하면 농민이나 종자 회사는 국립종자원에 시험과 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될 경우 농민과 회사 측은 피해보상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자나 종묘 논쟁이 벌어질 경우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전자 분석과 재배 시험, 종자 품질 분석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결론이 나오는 데다 종자 회사가 국립종자원의 결론을 인정하지 않고 조정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누구한테 가서 이걸 얘기하란 말이야. 하여튼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법적인 송사에 가도 우리 편 들어줄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온갖 정성을 들인 농사가 헛수고가 되어버린 지금 불량 품종과 종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8시 30분 이슈 현장 속으로에서 전해드립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내년 1월부터 6개로 분리해 운영하던 노인 돌봄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서 이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미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중복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합 개편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노인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등 6가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이용이 금지되어 있고 장기 요양 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신청 방법이 어려워 이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6개로 나뉜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인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해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이번 시행의 골자입니다. 까다로웠던 신청 방법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엔 6가지 사업 중 돌봄 종합 서비스와 단기 기사 서비스만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내년 3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기존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새로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사업 중복으로 받지 못했던 필요한 서비스들을 노인이 필요하신 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참여형 서비스라든지 생활교육을 강화를 해서 최대한 노인분들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한 첨단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가구에 센서와 태블릿 PC를 설치해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양한 보건복지 정보와 생활 정보, 지역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제공됩니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도 기존 35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확대되고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 2,458억 원에서 51.7%가 늘어난 3,72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국내외 45만 명을 목표로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나주시 산포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20개국 380개 기관단체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여성 농업마당과 전시 체험마당, 상생교류마당, 혁신기술마당, 홍보 판매마당 등 5개 마당과 12개 전시 판매 체험관, 3개 특별 전시로 꾸며집니다. 한편 국제농업박람회는 2002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로 시작됐으며 2012년에 국제행사로 승격돼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최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주요 37개 장목 555농가를 대상으로 2018년산 농산물 소득 조사를 분석한 결과 시설 들깻잎 소득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시설 들깻잎은 10아르당 9,005kg을 수확해 2,916만 1,864원의 총수입을 올렸고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소득이 1,984만 3,110원으로 나타나 소득률 68%를 기록했습니다. 시설 들깻잎에 이어 높은 소득을 기록한 장목으로는 양송이버섯 1,953만 2,813원, 구기자 1,586만 4,538원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며 오는 11월 13일까지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단체로 희망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시군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서와 신용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기금 사용 용도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50억 원을 확대한 650억 원입니다. 도는 시군 사업으로 400억 원을, 도 자체 사업으로 171억 원을 지원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9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18일까지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시설 딸기 정식 초기 양수분 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설 딸기를 심은 후 재배 초기 작물 세력과 착과 관리, 양수분 관리를 주제로 한 이론 교육과 더불어 현장 교육이 병행됩니다. 교육 대상은 하동과 통영, 김해와 진주의 딸기 재배 농가 등 230여 명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시골 도로를 지나다 보면 큰 원통이 서 있는 공장 앞에 벼를 가득 실은 트럭이 줄지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벼를 쌀로 만드는 미곡종합처리장 RPC인데요. RPC는 1988년 첫 도입된 이래 쌀 판매 시장의 틀을 바꾸고 지역 특산미 개발을 촉진시키는 등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에는 미곡종합처리장 RPC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쌀을 만들려면 벼를 수확한 뒤 건조, 저장, 가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이 같은 미곡의 전 과정을 정미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자동화 현대화된 미곡 종합 처리 시설이 도입되면서
정미소보다 빠르고 쉽게 쌀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종합처리장 RPC란 라이스 프로세싱 컴플렉스의 약자로 벼 반입부터 선별, 품질 검사, 건조, 저장, 도전 과정을 거쳐서 제품 출하와 판매, 부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전 과정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국내 RPC가 도입된 건 1988년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이 시험용 미국 종합처리장을 설치한 게 그 시작입니다. 그 후 3년 뒤인 1991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농업협상 대책으로 충남 당진과 경북 의성의 시범 설치가 이뤄지면서 전국으로 점차 확대됐습니다. RPC 도입 전까진 중간 상인의 폭리로 쌀 가격이 들쭉날쭉했는데요. 1994년부터 소포장 쌀을 대형마트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RPC의 활약상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산지 RPC와 대형 유통업체의 직거래로 유통비용이 대폭 낮아져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자는 고품질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RPC는 2001년 농협 RPC 200곳, 민간 RPC 128곳 등 최대 328개소까지 운영되다가 RPC 통합이 활발해지면서 올해는 농협 RPC 140곳, 민간 RPC 67곳 등 과거보다 121개소가 줄었습니다. 농협 RPC가 민간 RPC보다 2배 많은 건데요. 이는 농협 RPC가 정부의 벼 수매 기능을 보완하고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협 RPC는 지난해 40kg 기준 민간 RPC 65,663원보다 2,544원이 비싼 63,107원의 벼를 사들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쌀 생산량 386만 톤 중 44%인 169만 톤을 매입했으며 농협의 매입 비중이 2013년 36%, 2015년 41%에 이어서 지난해 44%까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익성 문제가 매해 불거지는데요. 특히 올해는 쌀 소비가 구곡에서 신곡으로 바뀌는 시점인 추석이 지난해보다 12일이나 빨라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산 재고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9년산으로 매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은 지 25년이 지나 노후화된 RPC를 현대화해서 가공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농협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RPC가 도입되면 수매 지연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조 원가 절감과 고품질 원료곡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